그래서 이 김승호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비즈니스가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많이 퍼지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단가가 높은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랩앤고라 그래가지고 편의점처럼 이렇게 도시락이 쭉 전시가 되어 있으면 그날 만든 걸 그날 가서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안 팔리면 바로 폐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함을 무기로 하고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비싼 비즈니스 지역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도시락집인데 이분이 이제 대단한 게 7번을 본인은 이제 사업을 실패했어요. 7번을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8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1966년생, 잘못 썼네. 66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이제 55세이신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40세부터 성공해야 지금의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읽었는데, 지금 회사 매출 한 1조 원 정도 되고, 개인 자산으로도 거의 이제 조 단위가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게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 책들은 실제로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그 책으로 돈을 벌려고 자꾸 쓰다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내용이 안 맞는 게 맞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굳이 책을 쓰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도 쓰고 저기 중앙대에서 이 사장들을 데리고 사장학이라는 걸로 강의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분을 처음 접한 게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사업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신간이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돈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터부시하는 것도 있어요. 돈이란 걸 얘기하면 되게 놀라워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도 막 가끔 이제 그 만나면 이렇게 저희 애들이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런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펀드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고 부자 얘기도 하면은 저희를 불러다 놓고 막 그래요. 아이 어린애들 벌써 막 돈 가리키지 말라고 돈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자꾸 제 연봉을 물어보세요. 얼마를 버냐? 사업은 잘 되냐?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는 주제인데 돈을 배워본 적이 없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세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정말 우리가 그 직장 생활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법,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네 번째는 돈을 투자하는 법. 이 4가지가 마치 이 앞에 있는 이 책상의 4다리 같아가지고 이 하나라도 이게 다리가 기능을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4가지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고 다른 기술이고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재정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돈은 인격체라는 거야. 돈이 인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게 의외였어요. 무슨 돈이 무슨 인격이 있나? 우리가 뭐 애완동물 보면 이거 사람으로 되어 뭐 이런 느낌처럼 돈이라는 게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즈니스를 해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이 법인이라는 거는 회사가 인격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회사들끼리 소송을 하기도 하고 회사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사람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인격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그런 체예요. 우리 사람이 내듯이 세금도 내고 세금을 또 어떻게 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 돈이라는 거를 굉장히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은 아이처럼 굉장히 잘 대하고 큰 돈은 어른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어울리더니 때로 뭉쳐다니는 나쁜 돈은 나쁜 돈끼리 어울리고 좋은 돈은 좋은 돈끼리 어울리고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돈을 아이 대하듯 소중히 대하지 못하면 부자라는 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돈을 벌었다가 그냥 헤프게 막 술 먹는 데 써버리거나 명품 사는 데 써버리면은 돈이 절대로 거기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이 꼭 이렇게 연애하다가 여자가 실망해서 떠나듯이 떠나가 버린다는 게 이분의 얘기인데 실제 하나 읽어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희 또 여의도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잠깐의 높은 연봉들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소비생활 높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소중한 사람 대하듯 아이 대하듯 인격체로 대해야 그때부터 돈이라는 게 나를 좋아해서 온다는 거고 내가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돈을 절대 나한테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도 난 돈에 관심 없어. 그럼 진짜 돈 안 온다는 거야.
이런 거 사람을 치면 여자한테 나는 관심 없어 그러는데 계속 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 돈이라는 거를 마치 막 뭔가 사치스럽거나 뭔가 내가 부유해서 뭔가 과시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히 대하고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온다는 거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복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복리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사실 복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복리로 주변에 수입을 올렸다는 분도 본 적 있어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자기 복리 덕분에, 미국에 태어난 복리 덕분에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역시 복리가 최고야, 내가 이만큼 자산을 모인 건 다 복리 때문이야, 이런 분들 없죠. 근데 왜냐면 이 복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복리라는 계산을 했을 때 복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리는 언제부터 발휘가 되냐면 20년이 지난 다음부터 10년, 20년 때는 확 발휘돼요. 그래서 이게 10년 차이에 따라서 이 나이가, 내가 은퇴할 나이가 62세라고 그러면 그때 내 그 금액 차이가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10년 차이 때도 2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리는 시간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투자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면 왠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많이 넣으면 수익이 많이 나요. 이거는 사실은 투자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투자는 뭐냐면 오랜 기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자녀를 가지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투자에 대해서 그 어떤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리라는 거는 그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1, 2년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복리를 딱 주목할 때는 수익률이나 다른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시간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래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팔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난해지는 이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빈곤층이 높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미국은 주식을 하면 많이 올라서 그래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미국 사람들이 주식 비중이 높냐면, 미국 사람들은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에 이 퇴직연금이 401k라는 게 주식에 묶여버려요. 근데 회사의 스탁옵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 그 돈을 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30년 동안 주식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한다고 자산을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이걸 놓고 3, 40년은 이 복리가 쌓여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납입금이 한 해 월에 한 200만 원씩을 내가 저축했다고 생각을 해서 연에 한 2,400만 원을 납입을 했다고 하면은 수익률을 한 12%로 계산해 볼게요. 이게 과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가 쌓이면은 이게 돈이 얼마가 4억 7천이 돼요. 4억 7천이. 근데 원금을 얼마를 넣냐면 한 2억 4천 정도를 넣겠죠.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년이 또 지나가면 이게 19억이 돼요. 10년이 또 지나가면 64억이 돼. 10년이 또 지나면 200억이 넘어가. 그러니까 저 10년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 난 넣는데 똑같은데 10년 단위로 훅훅 넘어. 그러니까 실제 복리는 10년 이상, 적어도 20년 이상 기간부터 발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나 10년 했어, 20년 했어 주변에 보신 적 없죠. 그건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로 한 5년 정도 돈을 모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 1억 정도를 모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 집을 사거나 결혼 즈음에 전세금을 내버려. 그러면 복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채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이자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이자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이자가 한 달에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못 느끼지만, 그걸 저도 벌써 15년 낸 거잖아요. 제가 아직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참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는 절대 빚을 내면 안 되고, 신용카드 쓰면 안 되고, 꼭 저축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했으면 돈 빼지 말고. 그래서 그냥 주식을 사던 뭔가 펀드를 사던 이거를 내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면 이 자산이 나한테 주는 어떤 자산의 수입이 내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그래서 배당을 약 1.5%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1% 넘어요. 전체 시장이. 그 가정을 해보면 그냥 한 4억일 때는 나한테 700만 원, 근데 19억이 됐을 때 나한테는 2,900만 원. 근데 반대로 한 30년 갔을 때는 거의 1억 원 돈이 되니까 이제 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 자산 수입으로 내 어떤 경제적인 걸 평가를 해야지 자산 규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던 부동산을 투자하던 어떤 걸 투자 자산을 정했으면 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수익 오르면 바로 빼버리고 꼭 투자할 때 막 부채를 일으켜서 막 해버리고 빚은 원래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힘이 제일 세. 돈을 끌어당기면 제일 세고 반대로 일정하게 나가는 게 돈이 가장 세.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 뭐 핸드폰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월정액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이체 그런 것도 걸어놓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직접 내봐야 진짜 내가 뭐 월에 얼마만큼 내는지를 내가 느껴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공부하면 신용카드도 없앴고 자동이체 거의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내봐야 정말 내가 돈. 반대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이 자산이라는 걸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산은 뭐냐면 나한테 현금 흐름이 돈을 줘야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매달 원리금을 내고 있어요. 이건 부채예요. 그걸 자산이라 착각하면 안 돼. 그거 부채인 거예요. 자동차? 대표적인 부채예요.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요. 세금,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에 수리비 다 나가요. 무조건 부채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배당을 주는 주식, 나한테 임대료를 주는 부동산, 나한테 또 그 고정 수입을 주는 채권, 이런 게 자산이라는 거야. 계속 나의 자산을 계속 자산으로 옮겨놔야 돼. 내가 지금 버는 수입을 가지고 계속 자산을 옮겨놔서 언제까지? 거기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현금 흐름으로 내가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때까지. 그때까지 자산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복리로 뭔가를 참고 저축을 했을 때 결국은 나한테는 10년, 20년 후에 저런 수입이 올 수 있다는 나의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저 돈을 계속 내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도 그렇지만 저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그렇게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메이의 어떤 수입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뭐냐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빨리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빨리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들도 보면 막 단기간에 막 몇십만, 막 몇백만 막 구독자 모으잖아요. 그분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지속 못해요. 그냥 원래 비즈니스 구조가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모여가 빨리 된다는 얘기는 뭔가 트렌드에 맞거나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일 없어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맨날 얘기를 해요.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없다. 빠르게 부자 그냥 쌓아가야 되는 거야. 쌓아가야 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비자 한 명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내 컨텐츠가 인정받는 시간 많이 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진짜 돈이라는 거야. 이분도 얘기하지만 인생은 사업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된대. 자기도 7번 망하고 8번째 성공해 지금의 부를 다 이뤘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놀라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근데 요건 이제 아메이 수입인데 아메이 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아직은 좀 기력이 있는 동안 노동을 쌓아내면 이 빨간 선에 보이듯이 뒤에 나와서는 자산 수입이라는 게 훅훅 늘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한 10년, 20년 후에 대단하겠다. 그때까지 난 경제활동 딴 거를 충분히 하고 있을 거니까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렇게 대단하겠다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고 사업 아이템이 꾸준하다는 거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만들고 내가 어떤 경제활동 하는 구조를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부라는 건 삶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부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뭘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방향을 결정을 하고 누구를 만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걸 한다면은 뭐 어떤 기간이 걸릴 건지 나는 그걸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정말 우연한 게 직감적으로 선택을 했었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의 삶을 제가 뭐 은퇴한 이후에 회사에 나온 다음에 그런 거 다 못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만 7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정말 그거 심각하게 막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사를 나와서 지금의 이제 어떤 사업체나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고민이에요.
방향을 정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까, 뭘 또 포기해야 될까, 뭘 참아야 될까. 결국에는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 트라이브즈라고 하는 세스 고든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의 구루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세스 고든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뭐 테드 강연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 이런 분인데, 뭐냐면 이 트라이브즈라는 게 뭐냐면 대중을 만족시키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트라이브즈는 내 부족, 나를 완전히 하는 팬덤 같은 거예요. 나에게 완전 링크돼 나를 완전 신뢰하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 한 명 만드는 게 너무 어렵대. 한 명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결과가 날 것 같은 대중을 만드는, 아까 제가 그 인플루언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중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한 명의 부족을 만들면 결국 이 신뢰하는 이 사람이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투자회사를 한 지가 이제 5년 차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되게 안다고 생각했어요. 투자에 대한 좀 자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또 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몰랐던 거. 그냥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돈을 모으는, 실제로 모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거구나. 한 명 한 명, 정말 한 명 한 명, 시간은 오래 걸리고. 스타벅스가 5번째 매장을 내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5호점? 스타벅스 5호점? 스타벅스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스타벅스 우리 잘 모르지만 진짜 무지하게 오래, 그게 1980년대 생긴 회사예요. 5호점 내는데 12년 걸렸어. 12년.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5호점 내는데, 스타벅스 5호점 내는데 12년 걸렸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만큼을 쌓여가는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이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해.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돈은 중력을 가졌어.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1, 2, 3, 4, 5, 6, 7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16 계속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 돈 중력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돈 벌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회사를 보세요. 저희 회사는 3억 이상이야 말씀드렸어요. 그럼 3억 이하는 가입도 안 돼. 저희 회사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막 투자의 건수들이 막 우리 얘기한 딜이라는 게 막 형성이 돼요. 그러면 몇 명이서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산이 작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데서 그냥 모든 게 돌아가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그러면 야 부자들끼리 해먹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슬픈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게, 그럼 자산 규모를 낮춰가지고 허들을 낮춰가지고 더 낮은 쪽으로 가야 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낮은 돈일수록 장기적인 자금이 없어요. 길게 맡겨놓지를 못해. 그리고 너무너무 급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당장에 하루 이틀도 못 견디고, 이런 자금은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 게, 자연스레 다 고액자산, 다 고액.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중력을 가졌다는 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큰 돈일수록 오래 갈 수 있는 자금들, 얼마든지 맡겨놓고 길게 갈 수 있는 자금, 결국 그게 아까 얘기한 복리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은 오래 갈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근데 그건 다 큰 돈이라 진짜 커질수록 더 큰 돈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할 일은 지금 당장에 1,000만 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1억을 만들어보고 또 1억에서 2억 이렇게 2단계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돈을 절대 쓰지 말고 내 소비를 줄이고, 결국엔 정말 돈이 커져야 돈을 모으는 원리가, 저는 진짜 비즈니스에서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오해, 정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떨어졌을 때 나온 현상이, 나는 50억까지면 은퇴할 거야, 난 20억까지면 은퇴할 거야. 이게 정말 금융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삼성의 사장님들 말씀드렸죠? 60억, 100억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어려지냐면, 보세요. 만약에 10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지금 은행 금리가 0.8%예요. 정기예금 금리가. 그러면 정기예금 말고 딴 거 할 거 있느냐? 그렇게 안전자산 없어요. 내가 투자를 할 줄 모르면. 그러면 이자세가 있어요. 이자세가 15.4%예요. 그러면 이걸 내고 나면은 한 해의 수입이 6,768만 원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억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작년 인플레이션이 0.4%인데 지난 5년 평균은 1%가 넘어요. 그럼 여기 4천만 원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 월 수입은 230만 원. 100억 자산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최근에 제가 누굴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건설업을 이제 아버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 한번 크게 해가지고 본인 자산이 50억이 늘었대요. 한 프로젝트로.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제가 아는 그 지인은 애널리스트인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제 너 50억 됐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돈 걱정은 없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술 먹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고 네 세금 얼마인 줄 알고 50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건 그냥 투자할 돈이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져본들 내가 투자할 방법을 모르고 관리를 못하면 자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삼성그룹 퇴직한 사장님들이 점점 힘들어지시고 에너지가 빠져가시고 고민이 많아지신 게 이 이유예요. 왜냐면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는데 관리하는 법, 투자하는 법, 쓰는 법 하나도 배워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투자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투자예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단계가 오기 때문에 이게 100억 가지고도 이런데 예를 들어 내가 10억 모아서 은퇴하기 쉽지 않아요. 20억 가지고 은퇴하기 정말 쉽죠. 주변에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모 증권사의 이제 고액 자산가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100억 자산가였어요. 100억 가지고 계셨는데 작년에 은퇴하셨대요. 어디 공사를 다니시다가. 고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전혀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이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저건 잘못하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월급 들어올 때 투자하는 거랑 이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자기가 이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월급 받으면 투자를 얼마든지 성공했던 사람들도 월급 끊겨오면 그때 오는 그 압박감은 상상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법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 뭐 누가 50억을 가졌건 100억을 가졌건 무슨 20억 있으면 은퇴할게 뭐 20억 있으면 부동산 사가지고 100억짜리 부동산은 절대 임대료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그 임대료가 제대로 나오려면 빌딩도 몇천억은 돼야 돼요. 진짜 100억짜리 빌딩 가지고 고민만 많아요. 임대료 끊길 일만 많고 이게 진짜 회수도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는 자꾸 배운 게 이 미래소득을 땡겨오는 대표적인 신용카드. 제 예를 말씀드리면 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황당해. 제가 삼성자산운용 입사를 했어요. 그 다음 주였어. 옆에 있는 형이 저한테 은행 가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통을 뚫으러 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을. 왜요? 그래서 저는 그 뭔지도 모르. 일단 뚫어놓으면 좋대. 지금 한도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오니까 혹시 네가 나중에 돈 쓸 일이 있으면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도 모르게 5천만 원을 뚫었어요.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황당하죠? 그러다 좀 지났더니 사람들이 막 카드를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업사원이 가져온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삼성자산운용 직원들이 가져와서 지금 아직도 기억난 게 현대카드에 7만 원 연회비를 퍼플 카드가 있었어요. 뭐 그거라면 저기 강남에 가면 인터컨티넨탈이나 코엑스에 뭐 무료 주차가 되고 제 친구는 또 가져서 이거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얼마 써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신용카드 몇 개 만들었죠. 그것도 제 주변 친구들도 카드 다니는 애들이 뭐 하나카드 만들어줘, 신한카드, 진짜 카드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쓰기도 하고, 왜냐면은 거기서 보면 얘기하면은 이제 꼭 친구들 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너 월에 30만 원만 쓰면 돼. 요거 30만, 요거 30만, 요거 30만.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당연히 내 소득보다 이하를 썼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소득과 맞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 연말 인센티브를 계산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굉장히 부주하게 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작은 것도 소중히 달아야 되는데 괜히 맨날 망가뜨리고 새로 사고 있는 거 또 쓰고 뭐 이러면 사실 돈을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돈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핸드폰비 이런 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핸드폰비 막 7, 8만원씩 내버리잖아요. 근데 알트폰 쓰면 절반 가격인 거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품인데도 똑같은 핸드폰을 써도 다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은 돈부터 돌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셨을 때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럼 경영자지. 회사도 오너십을 갖고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바이오주 투자를 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그 회사 경영자로 생각해봐. 황당하거든요. 이게 회사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이 좋은 회사가 왜 잘 되냐면 일단 인력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인력이 다르다는 얘기는 질서의식도 있고 윤리의식도 있고 내부에 뭐 정직, 신뢰, 청결함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이런 사람들이 투자는 듣도 못한 바이오 주식에 투자를. 그럼 만약에 내가 그 회사 경영자라면 그 회사 경영에 나갈 수 있겠을까?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경영자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 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내 현금 흐름과 비즈니스와 모든 게 돼 있는 사람 결국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지만 오히려 이런 폭락장이나 불경기가 이 사람들한테 호경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보여드릴게, 이게 워런 버핏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이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번에도 막 코로나 때 막 기사가 나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이제 감 떨어졌다. 나이 90 넘어가지고 손실이 뭐 한 분기에 60조다. 그래서 제가 참 기사를 보면서, 야,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우리나라 기자들이. 주식이라는 거는 평가손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냥 들고 있어서 그냥 주식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은 그냥 항공주는 거기에 워런 버핏 자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팔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기사는 워런 버핏 역시 살아있다. 한 달 만에 48조 벌었다, 애플로. 이런 말, 그냥 애플 주식 들고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이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만든 그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를 거춘 대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500조나 돼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회사고, 이게 메인이 뭐냐면 이 보험업이에요. 보험업에서 매해 5조 원을 벌어요. 그 다음에 이 철도 회사를, 북미 1위 철도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5조를 벌어버려요. 그래서 둘이 합쳐 10조를 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유틸리티나 뭐 매니팩처링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한 해에 20조 원을 꾸준히 벌어요. 이런 회사만 사요. 그러니까 안 올라도 돼. 주식 안 올라도 상관없고 그냥 매 현금 흐름만 20조씩 벌 수 있는 꾸준히 사가지고 지금 한 투자한 자산이 500조야, 500조. 그래서 매해 20조씩 들어오면은 그걸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매 20조라는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와 쌓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사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큰 건의 투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조건이 잘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이 이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뭐 배당에서도 들어오고 회사 수입에서도 들어오고 부동산에도 들어오고 막 계속 들어와서 이 사람 쌓이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 때 엄청나게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주목해야 돼. 우리도 개인이지만 이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지, 마치 투자로 모든 걸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부동산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을 가라는 거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그냥 1등 주식을 사라는 거야. 진짜 뭐 모르겠으면 그 나라 1등 주식 사라는 거야. 미국을 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 사고, 저기 영국에 가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 있어요. 그런 회사 사고, 1등을 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국가와 인력과 모든 역량이 갖춰져서 계속 모여서 어떤 최고의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회사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진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단기 수익을 바라고, 우리 주변에서 뭐 삼성전자만 나 20년 동안 샀어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나라 1등 주식을 사는 게, 어떤 산업의 1등을 사는 게 가장 리스크가 덜한 투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부동산을 만약에 산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누가 부동산 물어보면은 그냥 어디에 살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동네를 얘기해요. 뭐 저기에 이번에 뭐가 이렇게 뭐 그런 부동산 다시, 그냥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강남에 사요. 옛날에 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형이 굉장한 이제 자산가였어요, 회사에 있을 때. 근데 그분의 장인어른이 또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어요. 그분의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산은 결국 오른다, 좋은 자산은. 이래서 빌딩을 하나 사셨어요. 어디서 하냐면 신사역 옆에. 그런 자산을 살 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동산을 몰랐는데 어느 부동산을 정말 크게 하는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거 노하우 좀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지하철 보이는 빌딩 사고 팔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똑같아요. 아까 중력이라고 말씀드려요. 큰 돈 번다는 게, 강남 아파트를 사도 그냥 강남에 사면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강남이 완전 메인 지역에 사버리면 사실은 사람도 계속 모이고 계속 그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학군도 좋아지고 지하철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어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자산을 골라내서 그냥 거기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사실 리스크가 가장 낮다. 혹시나 뭘 모르겠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 본인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는 되게 재밌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작은 거를 주목해. 그래서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일단 부자가 되려면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여기 뜨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정리정돈 뭐부터 시작하면 일어나면 일단 이불을 개. 책상 정리, 옷 정리. 이거 너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돈이 아까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이렇게 집을 사려고 부동산을 갔어요. 근데 막 담뱃재가 널려있고 서류가 엉망이고 사람들 옷도 대충 입었고 냄새도 안 좋아. 나오겠죠? 나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회사 왔는데 어느 사무실 들어갔는데 어느 회사가 되게 괜찮다 들어갔는데 완전 막 책상도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사의 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 개인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 저는 사실은 제 자리 가 보면은 사람들이 파견 직원인 줄 알아. 저 컴퓨터도 없고 노트북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너무 자리가 인간미가 없다. 제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도 바로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돼 있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는 개인 자리가 아니다. 회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물건을 놓으면 안 된다. 딴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를 느껴야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꾸 자기 정돈하고 근데 이 정리정돈에 뭐도 들어가냐면 정말 중요하게 인간관계도 들어가. 내 생활 패턴.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야.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하루 종일 막 살아가는 걸 잘 보면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정리정돈하는 게 이 작은 행동의 나비 효과로 나중에 큰 효과를 낸다는 거야. 하다못해 내 몸 관리, 내 체중 관리, 내 외모 관리, 하다못해 면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를 깨끗이 하는 거, 이런 이미지 관리, 이런 게 시간 지나면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돌아오고 그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일리가. 이분이 맨날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제발 남자들 면도할 때 턱 밑에 수염 좀 남겨놓지 마라. 여기 잘 안 되거든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거. 그리고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라. 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하나 작은 행동 돌아와도 나비 효과로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리정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돈, 나쁜 돈 말고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진짜 정말 그렇다 이런 말인데, 첫 번째는 이 품위 없는 모든 행동을 버려요. 특히 남자들 중에 욕 많이 하는 사람들, 꼭 주변에 있는 사람 표현할 때 걔 뭐 대통령도 걔, 국회의원도 걔, 우리 회사 사장도 걔, 투자자도 걔, 버핏 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멀어진다. 그 다음에 그 도움을 구하는 데는 망설이지 마라. 도움을 구하는 데 그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희생을 각오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목표가 크면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돼. 내 목표가 작은 목표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목표가 크면 내 시간부터 관계부터 많은 것들이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저는 사실은 이 회사를 나왔잖아요.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 회사를 하면서 나름의 목표를 되게 크게 세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서 봤는데, 제가 삼성 자산운용에 10년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 자산운용 사람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 관계라는 게 그렇게 돼요. 물론 제가 시간을 내서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연락도 막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내가 하는 일 집중하다 보니까 나 끊으려고 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제가 모시던 본부장님 말고는 안 만나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당연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 장기 목표를 가지라는 거 중요하고. 근데 저 6번째 되게 재밌는데, 제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지만 친구는 2명도 많다. 그리고 괜히 엄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배우자한테 신경 써라. 가족의 지지가 다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보면은 가와 만사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보면서 제 주변에 이제 저희 대표님은 저보다 연배가 14살 많으세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다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을 가거나 결혼할 때가 돼 있거나 본인이 은퇴할 때가 돼 있는데, 이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애가 꼭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옛날 말에 막 가와 만사성, 이게 이분도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꼭 진짜 보면은 진짜로 결국에는 이 부인한테 잘하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데, 지금 사업이 되고 있어도 이 가정을 못 챙기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려워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부인도 그렇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 혹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를 가질 계획이신 분들은 이걸 꼭, 그러니까 친구들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친구는 2명도 많대잖아요. 2명도 많대. 친구는 오히려 비즈니스를 해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계속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복리 말씀드렸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라. 한 살 어릴 때부터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 복리가 그런 거니까. 복리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일단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본인의 생활 습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켜십니까? 두 번째는 일단 이부자리를 잘 정리해라. 이건 여러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정갈하게 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침 공복에 물을 꼭 한 잔을 마셔라.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일정한 시간에 정갈한 식사를 하라 그래.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습관이 돈을 벌게 해주진 않지만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자산이 생겼을 때 그걸 나가게 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 때문에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육체가 정신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육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딱 보시면 되게 의외로 아침에 한번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시면 하루가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에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맑게 하고 시작하면 정돈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신이라는 것도 몸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 술도 안 마셔요. 그 다음에 음식도 절대 과하게 먹지 않고 항상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운동도 이분은 과하게 안 하기 위해서 기구 쓰는 운동 안 한다고 그래요. 항상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 자기 몸에 제일 맞기 때문에 하지만 매일 한다. 그래서 몸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 공부하게 됐는데 그냥 뭔 모르겠으면 아까 제가 그 1등 기업에서 투자하고 부동산도 제일 좋은 데서 하는 것처럼 제일 좋은 거 먹으면 돼. 아메이 비타민 전 세계 1등이에요. 화장품 마찬가지, 정수기 마찬가지, 청소기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 1등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 그냥 신뢰를 해버려요. 몇십 년 1등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나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건강해 본 사람들은 약간이라도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는 술을 진짜로 그냥 절제하지 않고 막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먹는 때 괜찮은데 그 다음날 영향 미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 영향 미쳐. 왜냐면 내가 이 하루를 내가 더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더 할 수도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오전을 낭비하고 오후를 낭비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내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 건강, 내 생활 습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에너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을 만나게 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가 정신이다. 육체가 정신이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 사업만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2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원래 그 외대인가 건대인가를 다니시다가 22살에 이민을 갔는데 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온 되게 재밌는 건데 그때 이 고등학생이던 와이프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 와이프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장인어른을 찾아가가지고 나 결혼할 테니까 미국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와이프 20살 본인 22살 때 미국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아버님하고 동업하다가 파산하고 한 번은 정말 대단한 파산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은 내 능력을 벌 수 있는 거고 큰 돈은 정말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뭔가 매장을 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되려고 하는데 9.11 터졌는데 9.11 터지는 그 쌍둥이 빌딩 그 앞에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앞에 9개월 동안 다 봉쇄가 돼버려. 그러면서 그 9개월을 못 해가지고 마지막 파산을 했다고 해서 자기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해서 이제 6번 파산하고 7번째 진짜 되나 싶었는데 9.11 터질 누가 예상을 했겠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스노우폭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보면 이 봉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와 있는 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자영업과 봉급 생활자는 생각을 해보시면 점점 시간이 없어져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회사 생활은 제일 편한 게 신입사원이에요. 월급도 적지만 할 일도 없고 제가 신입사원 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신입사원 때 막 가가지고 뭐 시키는 것도 없어요. 막 일하고 있으니까 꽃돌이를 하라요. 꽃돌이. 그 꽃돌이가 뭐냐 그때 저희 이제 그 일하는 분 중에 이제 그 전문대를 나오시거나 고졸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졸업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졸업 전부터 회사에 취업해서 이 사람들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 상고 이런 데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를 맞추고 2학기부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졸업식 날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너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꽃돌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이쪽 졸업식 갔다가 저쪽 졸업식 갔다가 그다음에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리고 꽃돌이도 있었는데 꽃순이도 있었어. 그 사람도 신입사원. 같이 택시 타고 다니다가 친해지고
얼마나 할 일이 없었단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리, 과장, 근데 모를수록 시간이 없어. 누가 시키지 않는데 시간이 없고 맨날 부담이고 퇴근도 어려워지고 친구도 이런 게.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할수록 사실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 사업가나 투자자는 결국에는 뭔가 시스템. 이 김승호 대표라는 사람도 지금은 회사랑 8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다 그냥 전문 경영인을 쓰고 자기는 그냥 이사회 멤버 중요한 결정을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그냥 얘기하고 모든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로 보고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0자 이내로 그것도. 신경 쓰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가는 거니까 본인한테는 사실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고 꼭 이제 사업을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지만 사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업가가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도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자산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와 있는 수입이라는 게 나한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마무리인데 이 실패는 권리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워낙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노자나 유자나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전통 이렇게 철학 사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영 철학을 노자 경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노자 경영.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불혹이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 40세의 불혹이라는 나이를.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 그때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7번 파산하고 지금의 사업을 시작한 게 40살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지금 10수년 동안 부를 다 이뤘고 실제로 50이 넘어서야 이 자기가 가진 어떤 부를 관리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그릇이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기 좋은 그 나이는 50세 이상 이후고 40세까지는 마음껏 실패를 해봐라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삼성중공업이라는 주식인데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식이에요. 왜냐면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 보시면 2010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2011년 4월을 고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6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2달 동안에 50%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그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2005년부터 삼성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나름의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펀드 매니저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 갔을 때도 신입사원으로 펀드 매니저 들어온 사람은 저희 회사 제가 2번째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표현하면 리테일 처음에 펀드 매니저에 가면은 이렇게 회사에 원래 있는 펀드에 돈을 받다가 그 리테일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펀드를 내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간다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그 진짜로 업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제 이름을 걸고 펀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제일은행에서 이 펀드를 팔았는데 펀드가 순식간에 너무 많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천억이라는 돈이 2주 만에 모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때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분들이 저를 좋게 봤는지 회사 사람들 다 가입했어. 그래가지고 이 구간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그 펀드가 순식간에 수익률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히려 지인들이 가입한 게 더 안 좋아. 우리 회사분들이 다 가입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계속 물어보고 어쩔 거냐 그러고 판매사는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수익을 이러면 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투자라는 것도 새로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펀드 매니저가 직장인으로 펀드 매니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실 그때 만약에 제가 나이가 40대였으면 회사에 잘렸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직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겨우 대리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어떤 경험 때문에 투자라는 것도 한번 배우게 됐고 그때 제가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투자라도 회사 안에서는 계속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순간이 없고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제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또 회사를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 보면은 2011년 6월에 있던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꾸 도전하고 뭔가 자꾸 실패해보고 결국에는 가장 화려할 때 그런 위기의 어떤 씨앗이 있었던 거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처럼 보일 때 또 다른 씨앗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도전하라는 거고 실패는 권리라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비즈니스라는 거는 40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정말 내가 평생을 살아갈 부는 50대부터 모으는 거다. 그게 돈의 속성이다. 이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우리가 독립기념일이라는 걸 다 알잖아. 나라가 독립한 건데
이분은 나이 태어난 건 근데 생일인 거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날을 경제 독립 기념일로 정해서 지금도 매해 이제 그걸 기념을 한대요. 그래서 6월 며칠이래요. 그게 처음으로 자기의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내 수입을 넘어선 공부. 그 순간을 나의 이제 독립기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정해봤어요. 한 5년 후에는 내가 꼭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해봤고 그거를 한번 목표로 한번 가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모두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있든 결국에는 저런 자산소득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번 각자 이렇게 날짜를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2025년 7월 19일 날 초대해서 식사 한번 쏘는 걸로 제 경제독립기념일 날 다른 분들도 다 하시면은 좀 이렇게 우리끼리 좀 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